A1 한국 사람들의 코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의 성형수술은 코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무리는 눈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코 수술은 우리 성형수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양인의 코 수술은 서양인들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 방법과 목표를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민족적인 특징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양인들 코처럼 닮아가는 그런 코 모양이 되어서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코 수술 후에는 자연스러운 모양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얼굴의 다른 부분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수술한 부위의 흉터는 최소한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코끝의 기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코가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즉, 코 수술에 있어서는 코끝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코 수술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조직은 잘라내지 말고 세이브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코끝 연고를 실로 묶는다든지 하는 과정은 서양인들에서는 많이 합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에서는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연골 이식 방법을 적용해서 코끝의 모양의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 수술하기 전에는 먼저 코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코 피부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코의 피부가 너무 두꺼우면 코끝에 섬세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는 붓기가 오래 갑니다. 반대로 코끝의 피부가 너무 얇아도 사소한 실수가 바로 피부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때는 매우 섬세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피부가 너무 두꺼우면 슬림하고 아름다운 코 모습이 되기 어렵고 또 피부가 너무 얇으면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코 수술은 얼굴에서 착시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코가 높아지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데 이런 것이 바로 착시 효과입니다. 그리고 코가 높아지면 눈빛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코가 높아지면 이마, 광대, 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두 개의 평행선을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평행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코가 높아지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것은 우측 그림처럼 착시 효과 때문이고 코가 낮으면 좌측 그림처럼 실제보다 얼굴이 더 커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코 수술을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하게 되면은 다른 분들이 쌍꺼풀 수술했냐 혹은 살이 빠졌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이 더 선명해지고 혹은 얼굴이 더 작아 보이게 되는 그런 착시 효과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마를 볼록하게 하기 위해서 실리콘 보형물을 이마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마가 너무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마가 지나치게 돌출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코가 너무 낮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한 다른 분입니다. 위의 사진처럼 이마가 지나치게 볼록해서 아래 사진처럼 보형물을 제거하고 이마에 지방이식을 했는데 지방이식을 한 아래 모습이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코 수술을 할 때는 이마뿐만이 아니고 턱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턱의 돌출이 부족하고 코 밑이 함몰되어 있으면 입이 나와 보입니다. 이때 입의 돌출 정도가 정상이라면 치아 교정이나 양악 수술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술 혹은 수술 후에는 입이 너무 가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합주기처럼 보일 수 있고 또한 입술 길이가 짧아지면서 입꼬리가 처지기도 합니다. 입이 정상이고 코와 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원인이 되는 코와 턱을 교정하셔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수술 전에는 입이 나와 보였는데 코와 턱을 교정한 후에 입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 사진과 비슷한 분입니다. 코 수술과 턱 수술은 입 모양에도 변화를 줍니다. 이분은 코 수술을 과거에 하신 분입니다. 턱 확대를 하지 않고 코 수술만 하셨던 분이셨는데 다시 코는 재수술로 교정하고 턱에는 작은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해서 전체적으로 입이 들어가 보이고 옆선의 윤곽을 자연스럽게 교정했던 분입니다. 이마 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사진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코 수술할 때는 이마도 동시에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마가 볼록하면 코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이마가 납작한 분이 코를 높이면 이마가 더 납작해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코 수술을 하면서 반드시 이마를 볼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마 실리콘을 보셨지만은 실리콘은 부자연스러워서 우리 병원에서는 지방 이식으로 이마의 볼륨을 만듭니다. 이분은 이마가 납작하시고 턱에 돌출이 부족했던 분입니다. 우리 얼굴은 가운데 코라는 산이 있고 그 주위를 이마, 광대 그리고 턱이라는 산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의 모습을 보면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얼굴이 되었습니다. 코 수술과 함께 동시에 이마와 턱의 볼륨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코에 대한 상담과 그리고 분석이 끝나게 되면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수술 후 변하는 모습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 변하는 모습을 설명드리는 것은 수술 전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술 전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분은 매부리 코를 하고 계시고 코끝에 돌출이 부족하면서 코끝이 위로 너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마의 돌출도 부족하고 턱의 돌출도 부족합니다. 오른쪽처럼 가상 시술을 해서 매부리 혹은 제거하고 코끝은 앞으로 돌출시키면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지방 이식을 이용해서 이마와 턱의 볼륨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얼굴과 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코속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코막힘이나 코에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코 수술과 동시에 교정하게 됩니다. 코 수술 전에는 코속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코속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하면 코 깊은 곳까지 볼 수 있습니다. 코속은 마치 동굴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노메트리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코속의 넓이를 검사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검사입니다. 어느 부분이 막혀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치게 되면은 수술 과정을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기록하게 됩니다. 수술 중에 특이한 소견을 볼 수 있다면 이때도 사진을 찍어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코 수술의 종류는 크게 코끝 성형술, 그리고 콧대 높임술, 매부리 코 수술, 휘어진 코 수술, 그리고 콧날개 줄임술, 마지막으로 코 재수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코끝 수술을 마스터하면은 곧 코 수술을 마스터한 것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끝 수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코 수술을 할 때 개방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동양인에서는 늘 코끝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코끝을 제대로 교정하려면 개방적인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코끝 수술은 비중격 연고를 채취해서 코끝 기둥을 안전하게 보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코끝에 돌출이 부족하고 코끝이 들려있는 분들이 많으므로 이 비중격 연고를 이용해서 코끝을 앞으로 돌출시키면서 동시에 아래로 내려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분들은 비중격 연골이 짧고 낮아서 이것이 코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비중격 연골을 채취해서 기존의 비중격 연골의 정상 부분이 더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혹은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비중격 연장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비중격 뒤쪽 부분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앞쪽으로 이동시켜주고 오버랩 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비중격 연장술이 됩니다. 코끝 수술에서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중격 연장술이 끝나게 되면은 코끝 연골을 이식한 비중격 연골의 정상 부위에 고정하게 됩니다. 위쪽 사진에서 보면은 좌측에 있는 약간 둥근 모양의 연골이 채취한 비중격 연골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기연골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비중격 연골은 단단하고 또 평평하게 생겼기 때문에 코끝 성형술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디오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끝에 비중격 연장술이 끝나게 되면은 코끝 연골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코끝 연골을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코끝이 더 돌출도 하게 되고 아래쪽으로 돌출시키면 코가 길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비주 부분에 연골 이식만 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코끝 돌출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코끝의 기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비중격 연장술을 하면은 코끝도 나오지만 코밑이 나오게 됩니다. 코밑은 한국 사람의 코 성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코밑이 들어가 있으면 코가 길어 보이고 입이 나와 보입니다. 동시에 윗입술도 두꺼워지게 됩니다. 서양인 코와 동양인 코의 차이점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차이가 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 수술 후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코밑 부분이 적당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이라면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좌측 수술 전 모습을 보면은 코끝이 약간 아래로 쳐져 있고 코끝에 돌출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코밑이 약간 함몰되어 있습니다. 우측 수술 후 사진을 보면은 이 부분들이 잘 교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병원에서는 실리콘으로 만든 비주 지주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면은 비주가 두꺼워져 있고 코의 기저부가 너무 아래로 처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수술을 어떤 병원에서는 고양이 수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수술은 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코끝이나 비주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부작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비중격 연장술이나 혹은 연골 이식 수술이 끝나게 되면은 연골을 모아주거나 봉합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게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서양인에 비해서는 동양인에서 이 연골을 모아주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코끝 돌출이 부족하거나 코가 짧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코끝에 연골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병원에서는 진주 수술이라고 해서 코끝에 실리콘 볼을 이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끝에 들어가 있는 실리콘으로 인해서 부작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코 수술을 할 때 개방적인 방법을 이용합니다. 즉 콧구멍 속으로만 절개하는 비개방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주와 양쪽 콧구멍을 절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코 속의 조직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 속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입니다. L자 모양으로 비중격을 남겨둬야지 나중에 코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채취한 비중격 연골을 보고 계십니다. 코끝에 이식하기 위해서 적당한 모양으로 비중격 연골을 잘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비중격 연골 끝에다가 이렇게 연장 이식하는 비중격 연장 이식술을 하여서 코끝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코끝의 기둥을 보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단하게 고정하게 되고 이 과정이 끝나면 코끝 연골을 이동하게 됩니다. 코끝 연골은 경우에 따라서 앞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코를 수술할 때는 위쪽으로 이동하고 또 코가 너무 짧을 때는 아래쪽으로 내려서 코를 길게 하게 해주게 됩니다. 비중격 연장술이 끝나게 되면은 코끝 연골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이런 과정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코끝 성형 수술의 핵심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으로 수술을 한 후에 코끝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 수술을 원하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사진에서처럼 콧대가 낮고 코끝이 위로 들려 있는 경우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코끝은 앞으로 돌출이 부족하고 위로 들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 연장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코끝을 전방으로 돌출시키고 아래로 내려서 코끝의 길이를 길게 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분은 콧대는 문제가 없지만 코끝의 돌출이 부족해서 코끝 수술만 받은 분입니다. 코끝이 앞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코의 전반적으로 모습이 향상되게 됩니다.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2차원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 수술 후에는 정면 모습보다는 옆모습을 봐야 코 수술의 결과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아래서 콧구멍을 중심으로 보면은 코끝이 돌출되면서 코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코가 앞으로 돌출되면서 비주의 길이도 길어지고 콧구멍 모양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분도 코끝이 뭉툭하고 코끝에 돌출이 부족하신 분입니다. 수술 후에는 코끝이 날렵해 보이고
앞으로 돌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비중격 연장술은 코끝을 길게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처럼 긴 코를 가진 분에서 코끝을 위로 올려주는 데도 비중격 연장 이식술이 도움이 됩니다. 남자분입니다. 코가 너무 길어서 비중격 연장 이식술 후에 코끝을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사진처럼 비주가 심하게 아래로 처져 있는 경우에도 비중격 연장술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주가 너무 위쪽으로 달려 올라가 있어도 이 방법으로 비주를 아래로 내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주가 너무 내려와 있어서 콧구멍이 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비중격 연장술을 이용해서 코끝을 돌출시키고 비주를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옆모습에서 보면 코끝의 모양 변화와 콧구멍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주가 너무 내려와 있는 경우에도 비중격 연장술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주가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에도 비주를 아래로 내리는 데는 비중격 연장술을 활용해서 교정할 수 있습니다. 비중격 연장술을 하게 되면은 붉은 원으로 표시해둔 이 비주를 아래로 내릴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사진을 보면은 이분의 비주는 위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격 연장술을 이용해서 비주를 아래로 내려주었습니다. 비주가 올라가 있으면 인중이 길어 보이고 또 코는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게 됩니다. 수술 전 옆모습을 보면은 비주가 위로 올라붙어 있어서 비주의 윤곽과 콧구멍의 윤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중격 연장술을 이용해서 비주를 아래로 내려줌으로 인해서 비주도 보이고 콧구멍의 윤곽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코 옆모습이 되겠습니다. 코끝 수술에서 마지막 사진이 되겠습니다. 비중격 연장술을 이용해서 코끝을 재수술하신 분입니다. 코끝 수술을 마치게 되면 이어서 콧대 수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콧대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를 이용해서 높여주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연골과 근막 혹은 서지스를 이용해서 높입니다. 즉 자가 조직을 이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보형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비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재수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만 자가 조직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재수술의 위험성이 훨씬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사진은 파라핀으로 코를 높이신 분입니다. 결국 염증이 생기면서 코에 심한 변형이 오게 됐습니다. 우측 분은 코끝에 이식한 실리콘이 피부를 푹 뚫고 나와 버렸습니다. 이처럼 인공물은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콧대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얇아지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비쳐 보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리콘 보형물이나 고어텍스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실리콘을 삽입한 분이며 우측 사진을 보시면 실리콘이 움직이면서 윤곽이 비쳐 보입니다. 이분에서 실리콘을 제거한 후의 모습입니다. 조잡한 모양의 실리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리콘의 단점으로는 불빛에 비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측 사진처럼 비쳐 보이면은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실리콘이 우리 몸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석회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코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변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실리콘 보형물이 피부를 뚫고 나오기도 합니다. 인공 보형물은 항상 이런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코에 삽입한 고어텍스가 코 속에서 뚫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콧등에는 염증으로 인해서 피부가 붉게 변해 있고 부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것을 많이 목격하였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실리콘이나 고어텍스와 같은 인공 보형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자가 조직만 이용해서 콧대를 높여줍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콧대를 높이는데 연골과 근막 혹은 연골과 서지세를 사용합니다. 먼저 귀에서 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입니다. 귀에 변형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연골은 부분적으로 채취하도록 합니다. 연골을 채취할 때 절개는 귀 뒤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흉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채취한 귀 연골은 잘게 썰어둡니다. 그리고 측두부의 작은 절개를 이용해서 측두 근막을 채취합니다. 잘게 썰어둔 연골은 1cc 작은 주사기에 옮겨 담고 채취한 근막으로 주사기를 싸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근막으로 싼 주사기를 코 속에 밀어 넣은 후 주사기에 힘을 주게 되면 연골은 근막 주머니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아래 사진처럼 콧대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 후 6개월 지난 모습입니다. 콧대의 높이가 이마, 코끝, 입술과 잘 연결되어 있고 자연스러운 옆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콧대를 조금만 높여도 될 때 혹은 부분적으로 콧대를 높일 때는 근막을 채취하지 않고 서지셀이라는 재료에 싸서 콧대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지셀은 녹아 없어지고 결국은 연골만 남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연골을 서지셀에 싸서 이식한 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의 코는 눈 사이와 코끝 바로 위에 부분적으로 연골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분적으로 연골 이식을 할 때는 근막보다는 서지셀이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면봉을 이용해서 코끝을 들어 올려보면 높여주어야 하는 콧대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코 속에서 비중격 연골을 채취해서 코끝 수술을 하고 비중격 연장술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 사진처럼 코끝 수술이 끝나면은 콧대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흰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콧대를 높이게 될 부분입니다. 아래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수술 후의 모습이 수술 전에 예상한 모습과 거의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콧대를 높일 곳은 연골을 잘게 썰은 후에 이 연골을 서지셀로 싸서 이식하게 됩니다. 눈 사이 콧대 부분에 들어갈 연골입니다. 수술 후 눈 사이가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코끝 바로 위에 연골 이식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 모습을 보면은 코 모습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콧대의 모습이 울퉁불퉁하였었는데 수술 후에는 비교적 스무스하게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모습과 아래 사진의 수술 전 모습을 보면은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콧대를 높일 경우에는 연골을 근막에 싸는 것보다는 서지셀에 싸서 이식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슴에서 연골을 채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콧대가 많이 낮고 코끝에 돌출이 부족하고 또 코끝이 많이 짧거나 코 밑에 함몰이 심한 경우, 그리고 과거에 수술을 여러 번 받아서 더 이상 사용할 연골이 없다면 이때는 가슴에서 연골을 채취하셔야 합니다. 가슴에서 연골을 채취할 때는 가슴 접히는 선에서 약 2 내지 3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한 후에 연골을 채취하게 됩니다. 채취한 가슴 연골이 되겠습니다.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수술할 때도 그 원리는 비중격 연장술과 흡사합니다. 가슴 연골을 조각하여서 코끝의 기둥을 만들어주고 코 길이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코끝에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는 양옆으로 날개처럼 가슴 연골을 얇게 조각해서 이식하게 됩니다. 나머지 방법은 기연골 과정과 동일합니다. 연골을 잘게 썰어 작은 주사기에 옮겨 담고 척두 부분에서 채취한 근막으로 주사기를 싼 후에 콧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코 속으로 근막과 연골을 이식하여 줍니다. 수술 전에는 콧대가 전반적으로 낮고 코끝에 돌출이 부족하고 특히 코 밑 함몰이 심했습니다만 수술 후에는 전체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콧대가 낮은 분에서 어떤 분은 코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썹이 처져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눈썹이 처져 있는 분에서는 코 수술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눈썹이 처진 분에서 콧대를 높이게 되면은 코가 눈썹 사이인 미간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코 수술 후에 인상이 아주 강하게 변합니다.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남성적인 코를 갖게 되십니다. 콧대의 가장 낮은 부위인 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미간입니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눈썹이 처졌다고 의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코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분에서는 어떻게 코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해결 방법은 이마 눈썹 거상술입니다. 이마 눈썹 거상술로 해서 눈썹의 위치를 위로 올려준다면 코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눈썹이 처져 있으면 눈 수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코 수술처럼 이미지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마 눈썹 거상을 하면서 코 수술과 콧대를 높여준 경우입니다. 좌측 사진을 보시면 눈썹이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 시작점, 즉 콧대 중에서 가장 낮은 부위와 눈썹 사이, 즉 미간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엔 이마 눈썹 거상술을 해서 눈썹의 위치를 올려주고 콧대도 높이고 코끝 수술을 해준 경우입니다. 이처럼 눈썹의 위치를 고려하는 것은 수술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콧대를 높일 때는 귀의 연골과 척두의 근막을 채취해서 콧대를 높여주게 됩니다. 지금 잉크로 표시하는 부분에 연골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귀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겨둬야 합니다. 절개는 귀 뒤쪽에서 합니다. 약 3cm 정도 절개를 하게 됩니다. 양쪽 귀에서 채취한 연골입니다. 척두 부위, 즉 관자놀이 부분에서 척두 근막을 채취하게 됩니다. 채취한 근막의 모양이고 보통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근막을 채취합니다. 채취한 귀연골은 잘게 썰어서 아주 작은 조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다이스트 카틸리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잘게 썰은 귀연골은 1cc 작은 시린지 속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척두에서 채취한 근막으로 주사기를 싸주게 됩니다. 마치 자루처럼 주사기를 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 속에 주사기와 근막을 밀어 넣은 후에 주사기 플런저에 힘을 주면서 연골을 근막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골은 근막 속에 위치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콧대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술하신 분들의 콧대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끝 성형술로 코끝이 돌출되도록 하였고 그리고 눈 사이만 콧대를 높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마에 지방이식도 하였습니다. 옆선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코가 전반적으로 짧고 콧대가 낮은 분입니다. 수술 후에는 코가 길어지고 콧대가 높아졌습니다.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한국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코 모습입니다. 콧대가 낮고 코끝에 전방 돌출이 부족하고 코끝이 위로 들려있기 때문에 코가 짧아 보입니다. 수술 후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굴에서 코 수술의 중요성 그리고 코에 대한 정확한 분석, 검사, 코끝 성형술, 콧대 높임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수술이 끝나고 난 후에는 회복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수술하고 나면은 바로 콧등과 코끝에 반창고를 붙이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신 후에 상처 부위는 소독약으로 치료하고 연고를 발라주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밥은 5일에서 7일 후에 제거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3주 정도는 코를 만지거나 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수술 결과는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활동은 수술하고 난 후에 일주일 정도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콧볼이 넓은 분입니다. 이때는 주로 코끝 성형수술과 동시에 콧날개를 줄이게 됩니다. 코끝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콧날개가 좁아진 듯한 그런 착시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고 실제로도 조금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수술 직후 모습입니다. 코끝이 앞으로 돌출되었고 그리고 코 밑에 피부만 잘라내어서 콧날개를 줄여준 모습입니다. 코 밑에 잘라내는 피부를 디자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모양으로 피부를 남겨두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삼각형으로 남겨두는 피부로 인해서 코 밑에 함몰 변형을 예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콧구멍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부분은 붉게 표시해 둔 이 부분만 잘라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봉합을 하게 되면 알파벳 Y자 모양으로 봉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 밑에 피부만 잘라내야 되고 이 잘라내는 부분이 코 피부, 즉 콧날개 바깥쪽으로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콧날개를 줄이게 되면 정면에서는 콧날개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서 보면 콧날개가 줄어든 것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콧날개가 넓으신 분에서 이 콧날개를 줄일 때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수술 후에 흉터가 심하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콧날개 피부 바깥으로는 절개가 거의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코끝 수술과 콧날개 줄임은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코끝이 낮다면 코끝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콧날개가 좁아지거나 혹은 좁아진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수술 후에는 정면 모습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래쪽에서 보면 콧날개가 많이 좁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설사 콧날개가 넓다 하더라도 콧구멍의 크기가 정상이거나 혹은 콧구멍 크기가 작다면은 절대로 콧날개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수술 후에 콧구멍이 너무 작아져서 나중에 호흡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즉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콧구멍이 작거나 혹은 콧구멍 크기가 정상인 분들은 콧날개가 넓더라도 콧날개 줄이는 수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단순하게 코끝 성형수술만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끝 성형수술만으로도 콧날개가 좁아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진들은 콧날개를 줄이고 코끝 성형수술을 한 수술 전후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의 사진입니다. 이분도 코끝 성형수술을 하면서 콧날개를 줄여준 분입니다. 이분 사진을 보시면은 콧구멍이 보통 사람보다 좀 더 커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콧볼 줄이고 혹은 콧날개를 줄이는 수술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콧구멍이 옆으로 퍼져 있는 분입니다. 이런 경우도 코끝 성형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콧볼을 줄여준 분입니다. 지금 몇 분의 사진을 보셨지만은 수술 후에는 콧구멍의 모양이 자연스럽고 코끝의 덜출이 좋아지고 그리고 절개한 부위의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콧날개가 넓은 분에서 콧날개를 줄이는 방법과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콧날개가 넓어서 피부를 잘라낼 때는 지금처럼 코 밑에 피부만 잘라내야 합니다. 코 밑에 피부를 많이 잘라내기 위해서, 즉 콧날개를 많이 좁히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콧날개 바깥쪽으로 절개가 연장되게 되면은 나중에 흉터가 많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콧날개 모양도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잘라낼 코 밑에 피부를 디자인하는 모습입니다. 콧날개 바깥 부분으로 절개가 연장되면 흉터가 심하게 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절개하는 부위는 코 밑 피부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코 밑에 피부를 잘라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절개한 부위의 함몰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피부를 만들고 절개한 부위에 이 삼각형 피판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삼각 피판을 만들어서 절개 부위에 끼워 넣어야 함몰 변형을 예방할 수 있고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콧구멍 모양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콧볼 줄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코 밑의 흉터와 콧날개 바깥쪽의 흉터가 되겠습니다. 코 밑이 함몰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문제고, 콧날개 바깥 부분은 피지선으로 인해서 군데군데 패인 흉터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콧날개를 줄일 때는 콧날개 바깥 부분의 피부를 연장해서 잘라내서는 흉터가 많이 남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